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거는 뭐 요 공식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죠. 자기자본은 지분입니다. 이 지분 수익률인데 1년간으로 이제 한정을 해놨습니다. 분모는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세전, 우리가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에서 우리 부채,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그러면 지금 지분 투자액은 얼마냐면 자기자본 1억 원을 투자했고, 순영업소득, 1년간 순영업소득은 2천만 원 주어졌습니다. 2천만 원인데 융자는 얼마 받았느냐? 2억을 받았네요. 금융기관 대출은 2억인데, 자, 그 대출 조건을 보면은요, 대출 이자는 연 6%인데 대출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대출금은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이니까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아야지. 이자 몇 프로? 6%. 이게 이자입니다. 원금은 만기 전액 상환하니까 관계없고 이자만 빼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은 3억인데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0%. 0%.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와 처분 시에 가격 변화가 없었다. 더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얼마? 제로. 그럼 요게 1200이죠. 1200이니까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니까 얼마죠? 8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다? 8%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산출되는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죠.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 최소가 포인트. 세 번째,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실전에 달성된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밑줄 서로 같게 만드는, 이게 포인트죠.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개념입니다. 자, 회계적 수익률은 연평균 투자액이 아니죠. 자, 여러분이 회계적 우리가 수익률, 회계적 수익률법에서, 정통적 분석기법 회계적 수익률법에서 우리 회계적 수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이에요. 분자가 순이익을 뭘로?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나눠준 것을 말하죠. 이게 회계적 수익률의 개념. 분모, 분자가 바뀌었죠.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요. 5번 정답. 자, 3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러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야 맞아요.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과 1과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1일 때를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자, 마이너스 1일 때를 완전한 마이너스의 상관관계. 자, 이때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완전한 뭐일 때? 음의 상관관계.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높은 위험의 포트폴리오 자산이 낮은 위험의 자산을 지배한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효율적 프론티어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자산의 뭐가?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자,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위험이 높은 B보다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해. 그러면 낮은 위험의 A가 높은 위험 B를 뭐 한다?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틀린 지문.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바뀌었죠? 틀렸고.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빼면 비체계적 위험. 합하면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뭐다? 4번 지문이 총 위험은 포트폴리오에 따른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뭐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됐는데 체계적 위험을 뭐 총 위험에서 빼야 비체계적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5번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위험별 분산 투자, 지역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추신다. 여기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여기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자, 5번 정답입니다. 자, 31번 화폐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설명인데 틀린 것. 이자율이 연 10%일 때 10년 후에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적립을 해야 할 액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 곱한다? 얘기죠. 10년 후에 얼마를 만든다? 10억 원. 10년 후에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적립을 해야 될 액수, 적립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준다?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주죠. 자,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주는데 감채기금 개수는 뭐의 역수?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의 역수. 그래서 거기에 연금의 내가 개수가 나온 거예요. 감채기금 개수와 연금의 내가 개수는 역수 관계입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이자율이 연 5%이고 기간이 30년일 때 매년 1,000만 원씩 발생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적용되는 자본 환원 개수는 뭐다? 우리는 감채기금 개수 역수가 아니라 저당상수의 역수. 저당상수의 역수 밑줄. 이게 연금의 현가 개수죠. 2번이 정답인데 이 얘기거든요. 현재 1년, 2년, 몇 년? 30년 동안 매년 얼마씩 발생한다? 1,000만 원씩 이렇게 발생을 해요. 예? 요것에 1년 말에 1,0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2년 말에 1,0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30년 만에 이게 1,000만 원 얼마냐? 요걸 뭐다? 다 뭐 해줘? 더 해준 게 바로 뭐가 돼? 연금의 현재 가치. 이렇게 매년 말에 발생하는 1,00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연금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는 거죠. 예?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몇 프로? 우리는 5%, 몇 년? 30년. 이걸 곱해주죠. 그런데 연금의 현가 개수는 뭐의 역수? 저당 상수의 역수. 그래서 2번 정답. 연금의 현가 개수는 감채기금 개수 역수가 아니라 뭐다?
저당 상수의 역수. (3번) 현재 3억 원인 토지가 있다. 매년 3%씩 지가가 상승한다면 5년 후 얼마가 되겠느냐. 자, 5년 후 얼마가 되겠느냐. 자, 5년 후 지가는 얼마냐. 현재 얼마? 현재 지가 얼마죠? 3억 원. 3억 원 1 플러스 자, 매년 지가 상승률 얼마? 0.3%, 0.03. 몇 년 후? 5년 후. 5년 후니까 5승. 요거는 뭐죠? 요것은 자, 현재 토지 가격 3억 원이 5년 후에 얼마냐? 요거는 일시불의 뭐다?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를 말하죠.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한다. 자, 4번 수익환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저당 잔금액은 뭐죠? 저당 잔금액은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자, 4번에 미상환된 원금이거든요. 미상환된 원금. 이게 바로 저당 지금 잔금액인데 미상환된 원금을 구할 때는 매 기간 갚아나가는 뭐에서? 원리금 상환액에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에서 뭐를 곱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죠. 연금의 현가계수 R 퍼센티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중도 상환. 중도 상환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잔여 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 맞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기 상환한다. 원리금의 밑줄. 그러면 작년은 원금 균등으로 나왔죠. 우리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작년 시험에 이걸 원금으로 출제한 거야. 원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구할 때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자, 이 32번. 어느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의 결과가 다음 같을 경우에 세전현금 수지는 얼마냐? 자, 여러분이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이 지금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에 뭐를 빼야 돼?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얼마? 2,500만 원이 주어졌어요. 2,500만 원 빼주면은 우리가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은 얼마? 5,500만 원. 정답 5번 정답. 자, 33번. A, B, C, D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보통 표가 나오면 이렇게 주어진대. 우리가 금년에 현금 지출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금년에 현금 지출. 내년에 현금 유입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구할 땐 여기가 포인트. PV가 포인트인데 PV는 내년에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데 할인율로서 몇 프로? 5%. 5%니까 0.055. 사업기간은 몇 년? 1년. 금년에는 뭐만?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돈 들어오면 뭐만 발생한다? 현금 유입만 발생을 한다. 1.0으로 나눕니다. 자, 63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600만 원. 315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얼마? 300만 원.
420만 원을 1.0으로 나눠주면 400만 원. 262.5만 원을 1.0으로 나눠주면 25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구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우리 600에서 300을 빼면 300, 300에서 100을 빼면 200, 400에서 100을 빼면 300, 250, 100을 빼면 150. 나눕니다. 600을 300으로 나눠주면 2, 300을 100으로 나눠주면 3, 400을 100으로 나눠주면 4, 250을 10으로 100으로 나눠주면 2.5 이렇게 나와요. 자, 1번 A와 C의 순현가는 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순현가가 가장 적은 건 150이 뭐다? D. C 수익성 지수는 얼마? 4. 수익성 지수가 큰 건 얼마? 자, 수익성 지수법에 따라 수익성 지수는 4가 잘 크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 요 순서가 틀렸네요. 4번 정답. A의 순현가는 D의 순현가 2배죠. 300만 150 2배잖아요.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정답은 4번.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요걸 잘 구해야 돼. PV만 잘 구하면은 나머지는 쉬워요. 항상 키워드는 PV를 구하는 게 포인트. 34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죠.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커야?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하는데, 작년 시험에 뭐를 출제했어? 요게 요구 수익률인데 작년은 실현으로 출제했어요.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 실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의 작년은 실현으로 출제했어요.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여러분 분모 분자로 주어지면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오는데, 분모 분자로 주어지면 뭐를 갖고? 1입니다. 0이 아니다. 1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1보다 뭐 크면, 1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니까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는데, 항상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판단.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합니다. 3번 맞고. 총소득승수법은 어림세법에, 어림세법에서의 뭐에서 나온다? 승수법에서 나오죠. 자, 승수법에 뭐가 있다? 총 소득승수 또는 조소득승수죠. 자, 승수 앞에 있는 건 뭘로 간다? 수익이니까 분모로 가고, 우리는 뭐를? 우리는 조소득승수나 순소득승수는 총 투자 금액을 대상으로 하죠. 자, 여기서 총 투자 금액이 바로 뭐예요? 총 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에요. 가격은 총 소득승수에 뭐를 곱해주면 돼? 총 뭐를? 소득을 곱해준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총소득승수법. 여러분, 총소득승수에 총소득 곱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것을 총소득승수법인데, 이것은 어림세법이잖아요. 어림세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어림세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야. 그래서 당연히 총소득승수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번 정답. 5번은 원래 출제가 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5번은 원래 출제 1순위예요. 공식 반드시 암기해놔야 됩니다.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는가를 판단하는데 이게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에 갚고 더 남는 금액이 있죠. 그럼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뭐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35번 주택저당대출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 금리보다 높죠.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낮잖아요.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은 교환이에요. 등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나면 그 고정금리를 뭘로? 변동금리로 바꿔서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금리를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 교환. 이걸 뭐다? 수합이라고 해요. 수합. 2번 맞는 질문. 자, 대출 기관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를?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자, 4번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밑줄은 높아지면 높아지면 안 돼요. 낮아져야지. 시장 이자율이 약정된 이자율 대출 이자율보다 뭐 해야? 낮아야 돼. 낮아야 차입자 입장에서는 뭐다?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뭐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뭐다? 만기가 되기 전에 뭐다? 조기 상환을 해야겠지. 그래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데 조기 상환은 뭐다?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요거 정답 2번 최근에 출제했거든요. 낮을 때 꼭 명심. 높아지면 요게 틀린지 뭐. 4번 정답. 자, 5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누구에게 간다? 차입자에게 가겠죠. 자, 이자율 변동금리 대출에서 우리 CD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이거든요. 이게 짧을수록 차입자와 대출자는 금융기관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대출 금리를 인상시켜요.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를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다. 이 설명이 5번 설명. 자, 36번으로 갑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다. 왜? 많이 갚으니까. 네? 대출 잔액은 뭐다?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요게 우하향의 직선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렇게 초기에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나오는 것이 GPM인데, 자, 누가 돈을 많이 갚아?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초기에, 예를 들어서 초기를 보면은, 초기에 돈 얼마 갚았어요? 여기 대출금이잖아요. 여기 제로는 대출 실행 시점의 대출금인데, 요거만큼 갚았잖아요. 요거 갚으면 요거는 뭐다? 미상환된 원금. 누가 많이 갚았어? 원리금 균등이 요거 갚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상환이 나오죠, GPM. 그러니까 많이 갚으니까 자금 회수가 빠르지. 예? 자금 회수가 금융기관 입장에서 빠른 건 돈 많이 갚은 거. CPM이 많이 갚았으니까 GPM에 비해서 빠르다. 1번 맞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일한 금액,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게 뭐다? CPM. 예.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2번 맞고. 3번 대출 잔금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할 때, 자, 중도에 상환하고자 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많은 거 어느 게 많아요? GPM이 많고 그 가운데는 CPM 제일 적은 건 뭐? CAM 순서가. 그래서 맞는 질문.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일례차는 같으냐? 여기 다르죠. 여기 CAM이면은 1회차. 요 1회차는 어떻게 돼요? 1회차 초기. 1회차의 초기에 여기 월 불이백은 어디가 많아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아요. 동일하다니까 틀린 질문. 4번 정답. GPM은 초기에 뭐가 발생한다? 요만큼에 뭐가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발생하므로 미상환, 요거죠. 미상환 대출 잔액이 뭐보다 대출 원금, 대출금이, 저당 원금이 대출금이에요. 대출금보다 뭐가 더 많다? 미상환 대출 잔액이 더 크다. 그래서 5번 맞는지. 4번 정답.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여러분, 대상주택은요,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안 들어가요. 자, 여러분, 제외주택이에요.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 1번 정답.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등은 포함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연금 수령 중에 담보주택이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왜? 또 재개발, 재건축 들어서 사니까. 연금 방식에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뭘까 있어요? 10년, 15년, 20년, 30, 5개 있어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요 3번이 무슨 방식? 확정 기간 방식. 3번은 확정 기간 방식. 네 번째,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죠. 뭐다? 주택연금의 특징이죠. 그리고 주택연금의 특징 중에서 또 뭐가 있어요? 국가가 보증해요.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은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 그러면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입자는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연금 방식에는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5번은 무슨 방식? 종신 방식. 5번은 종신. 그래서 여러분 연금 지급 방식은 4가지가 있거든요.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4가지가 있어요. 자, 38번. 자, CMO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MBS 중 거의 대부분 우리 뭐를 발행한다? CMO를 발행하는데 특성인데, 뭐를 담보로? 여기 채권이에요. 채권은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 저당채권. 그래서 발행기관은 뭐를 담보로 한다?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하는 거예요. 발행기관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이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뭐 한다? 매각을 하는 거예요. 매각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입자가 매월 뭐를 갚아요? 차입자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갚으면 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어떻게 돼요? 이체를 시켜줘요. 이체를 시켜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자, 2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요 집합물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우리 이걸 요걸 담보로 다양한 형 채권을 발행한다. 다양한 미출. 만기가 1년, 2년, 3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상환, 이러면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해. 왜?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투자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상환 위험과 원리금 수취권은 세트, 같이 함께 다녀. 조기상환 위험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 3번 정답. 조기상환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 뭐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의 집합,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에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다. 하나의 집합에서 뭐 이렇게 뭐가 다양하다.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채권. 그래서 만기와 이자율의 크기와 변동 여부 등 다양한 밑줄,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CMO다. 우리나라의 저당 유동화 제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나누어진 그룹을 뭐라고 해? 이때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 하여튼 트렌치라는 용어가 나오면 CMO입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일반 기업 금융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누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하여 조달하죠. 그러니까 누가 관리해야 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 맞는 질문.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누구? 일반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이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사업주 밑줄. 여기 아니에요. PF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뭐를 둔다? 에스크로우 계좌, 위탁 관리 계좌라고도 하죠.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를 통해서 우리는 사업비에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해서 자금을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2번 정답. 3번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누구? 아까 얘기했죠.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조달합니다. 신탁회사입니다.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에요.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누가? 특수법인. 특수법인이 바로 뭐? 프로젝트 시행회사.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특수법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어떤 금융? 자, PF에서 사업주는 뭐가 돼? 사업주는 어떻게 돼?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다?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문제는 보증을 한 경우는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일정한 보증을 한 경우는 이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시켜요. 보증 부분에 제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한다?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소급,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2번 정답. 자, 40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죠. 왜냐? 여러분, 니츠에 투자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3억 원 이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 5억 원 이상.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얼마? 50억 원 이상. 자기관리는 70억 원 이상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밑줄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의 동그라미. 그 두 지문이 포인트. 현물 출자 제19조 현물 출자 19조 1항입니다. 자, 5번 정답인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총자산의 5%가 아니라 25%,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5%가 아니라 25%. 5번 정답. 자, 다시 한번 틀린 부분 잘 체크하시고 우리가 다음 8월달 첫 시험은 전범위 평가이론까지 포함한 전범위로 출제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